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이고요. 자,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저희는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에 와 있습니다. 유혜영 교수님이 이제 학회가 있어서 지난 목금 이틀간 한국에서 그 전에 이제 한 달여 정도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덴마크에 와 있는데요.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27일 목요일 밤에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토론이었는데 오늘은 그 토론이 어땠는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으며 앞으로 이 토론 이후 앞으로 대선 가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유영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쁜 여름 정말 보내고 계시죠? 네, 저희가 사실 아메리카노 2024는 2020년에 비해서 자주 지금 찾아뵙질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그때는 팬데믹이어서 모든 행사 같은 게 취소가 되기도 했고 뭐 안식년이시기도 했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올 여름은 특히 제가 지난 뭐 봄부터 계속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도 한 어제 그 일정이 다 끝나가지고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펜하겐에 있는 그 에어비앤비 그 숙소에 와서 머물면서 학회를 마치셨고 일단 일정은 여기서 학회 일정은 끝나셨고 저희 이제 주말을 지내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갈 텐데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하면서 이제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벤트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커버를 할까. 원래 처음에는 라이브로 왜 그 지난 에피소드 그 녹화할 때도 저희가 봐서 라이브 커버리지를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유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시작해서 맞습니다. 미국 그 동부 시간 밤이었으니까 새벽 3시부터 한 5시까지였는데 그때 이거를 굳이 유튜브에 뭐 라이브로 하기에는 저희도 체력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때 또 심지어 학회 중이시기도 해서 그러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토론이 끝난 뒤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분석들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 종합해서 다뤄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뭐 사실 기대는 컸어도 뭐 특별히 뭐 새로울 건 없는 뭐 이런 토론이면은 우리도 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뒷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여러모로 어쩌면 이번 선거에 좀 나아가서 거창하게 말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TV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토론 이야기와 그 이제 후폭풍 뭐 뒷이야기까지 한번 좀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께 총평부터 여쭈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번 토론이 예년의 그 대선 토론과는 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만 먼저 제가 짧게 짚고 나서 토론이 어땠는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 2016년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는 거는 보통 9월, 10월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고 선거가 임박했을 때 두 정당의 후보가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추대가 되고 나서 후보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고 뭐 일종의 그 규칙이었어요. 그 룰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선거 열기도 좀 덜해서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도 이제 11월이 가을이 되면은 이제 누구를 찍을지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후보들의 말을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그 토론을 진행하는 그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근데 갑자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은 원래 관행상 그 대선 후보 TV 토론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꾸려져요. 맞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여기는 이제 어느 쪽 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양쪽 당에서 이제 그 대표를 보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해서 같이 그 협의를 해서 일정을 짭니다. 이때는 언제 어느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을 뭐 어디서 하자 그렇게 세 번을 일정을 짜서 하는 게 이제 관행이자 뭐 일종의 규칙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 두 후보가 그냥 그 토론위원회를 건너뛰고 우회해서 그냥 둘이 서로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냥 그러지 말고
6월 달에 아직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이지만 6월 달에 한번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한번 TV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토론이 6월에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 밖에 몇 가지 평소와 달랐던 점이 더 있었는데 보통 토론이 진행되는 그 방송사 스튜디오 특설 무대가 됐든 거기에 현장에도 이제 그 양측 지지자들이 와서 뭐 누가 잘하면은 뭐 환호도 보내고 뭐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진행자 그 모더레이터 2명과 그 다음에 두 후보만 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죠. 4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왜 트럼프가 너무 끼어들고 뭐 이러면서 좀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좀 너무 오디오가 겹쳤죠. 네, 오디오가 좀 많이 겹치고 좀 굉장히 어수선했던 게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CNN 측이 후보 한 명이 발언할 때 다른 사람은 마이크를 꺼놓겠다.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제 양측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만약에 설사 저쪽에서 하는 말이 동의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는 되게 작게 들리는 아무튼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네, 사실 보통 3번 토론을 하고 두 번째 토론은 타운홀 형식이라고 해서 맞네. 유권자들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네요. 좀 자연스럽게 서서. 네, 이제 그런 것들 뭐 다양한 이제 뭐 포맷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각 후보들이 굉장히 좀 신경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회자가 되고 뭐 어떤 방송사가 주관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바이든 트럼프는 그런 거 둘 다 건너뛰고 그리고 토론 준비하는 게 사실 캠페인 하는 동안 9월, 10월에 적극적으로 지금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데 이제 토론을 그때 하게 되면 좀 시간을 뺏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두 후보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경합주 특히 뭐 6개 중에서 3개에서는 뭐 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후보도 이번 어떤 토론회를 일찍 함으로써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양쪽에서 서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받아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서로 뜻이 모였겠죠.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로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나선 토론이고 치열한 이제 공방이 예상이 됐고 뭐 치열한 공방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데 많이 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뭐 그런 토론이 됐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오늘 차차 얘기를 하고 먼저 그래서 교수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보통 이제 대선 후보들이 상대방이랑 토론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되게 토론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되게 높여요. 맞아. 높여놓은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기대치만큼 못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거니까.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전부터 바이든이 뭐 최악의 토론자다.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굉장히 낮췄고 사람들이 저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조지 W 그 부시 후보랑 존 케리 이제 2004년에. 후보가 만났던 2004년에 부시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존 케리가 키케로 로마 시대 그 키케로 이후에 최고의 토론자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대치를 높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뭐 바이든 최악이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트럼프의 뭐 예언대로 이번 토론회는 뭐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제 사실 못했다.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뉴욕타임즈나 여러 가지 신문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 바이든이 잘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총평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 토론회에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였거든요. 트럼프라는 후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역사상 보지 못한 캐릭터이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많은 말 중에서 이제 뭐 거짓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평가고 두 번째로 실제로 그러면 이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학 연구들에서 보면 사실 토론의 효과를
이제 유권자들이 정말 마음을 바꿨는지 이런 뭐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바꿨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제 컨센서스는 토론은 거의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네, 미국의 네. 양극화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네. 트럼프 찍을 사람은 이미 마음 정했고 바이든 찍을 사람은 이미 마음에 정했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하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동층에게 사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토론이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번 토론은 중요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맞아. 이 부동층이 이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후보를 찍을지.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경제. 누가 더 경제를 뭐 더 잘 이끌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에 대한 나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올 11월이 되면은 이제 82살이 되죠. 82살 그리고 만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가 되면 이제 86.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정말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은 대통령인데 이제 이 나이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술도 안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판단력, 그 다음에 신체 같은 것들이 반응 속도. 네, 반응 속도 같은 게 느려지는데 이게 토론회에서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은 이 토론에서 이 어딘가를 정말 뭐 트럼프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정말 그런 눈빛 그런 거랑 왔다 갔다 이 시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느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다가 왔다라고 정말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나이에 대한 사실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을 없앴어야 되는데 줄이거나 오히려 그걸 훨씬 더 강화시킨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반응 속도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에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이 두드러진 토론이고 총평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보통 때는 만약에 그냥 평범한 후보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후보 간의 정책적인 차이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게 토론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후보가 트럼프일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캠프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그래서 뭐 어린이 예를 들어 차일드 케어 라든지 뭐 세금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막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나이가 많아서 그런 팩트들을 빨리빨리 이제 토론회에서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캐릭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큰 레토릭들을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어떤 것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제대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캠프 측에서 이 토론을 준비할 때 전략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게요.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일단 강론에 들어가서 할 텐데 총평에서 저도 지금 말씀 듣다가 보니까 하나 더 생각이 난 게 2020년은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현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이 도전자였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나선 현직 대통령이고 바이든이 도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좀 공격이고 트럼프가 수비였을 수 있어요. 지금 너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그 말 그대로 공격권을 바이든이 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래서 트럼프가 공격이고 바이든이 수비에 나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바이든이 그 모두 발언부터 그 교수님 뭐 얘기해 주시겠지만 4년 전에 지난 트럼프 때가 얼마나 별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팩트상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대로 트럼프는 지금 살기 힘드시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민자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거 다 바이든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레토릭이나 어떤 내러티브 싸움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강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NN에서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는 제이크 테퍼와 데나 배시라고 CNN의 베테랑 앵커들인데요. 사실 제이크 테퍼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설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할 제이크 테퍼를 막 페이크 테퍼라고 부른다든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이크 테퍼가 첫 번째 질문을 한 게 이제 경제. 사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제 경제 아니면 이제 이민 문제를 꼽는데 경제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경제에 대해서 두 대통령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지금 맞습니다. 다시 후보로 맞붙어서 어떻게 보면 각자가 대통령일 때 기록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내보이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코비드 뭐 19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뭐 거기에서는 각자의 그냥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경제와 관련된 거긴 했는데 이제 국가 부채. 그래서 국가 부채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도 늘었다. 계속해서 늘었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트럼프의 그 세제 혜택, 뭐 텍스 컷, 이거 감세 때문에 뭐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제 감세를 이제 비판하면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해서 부채가 늘어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책임한 부자 감세였다는 점을 짚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문장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이제 뭔가 많은 정보가 이제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이제 깔끔하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게 미국의 뭐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billionaire 원래 빌리어네어라고 하잖아요. 억만장자들이 예를 들어 세금을 뭐 8.2%밖에 소득세를 안 낸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trillionaires 이건 뭐 조만장자인가요? 그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 단어를 거의 뭐 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런 처음 들어가는 도입부부터 이제 어휘라든지 스텝이 꼬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스텝이 정말 꼬였고 근데 그 다음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8.2%를 내는데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부유한 이 사람들이 소득세를 예를 들어 24%나 25%를 내면 그게 얼마만큼 정부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것도 세원이 얼마나 좋아요. 늘어나고. 근데 이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정책이 그래 예를 들어서 25%로 세금을 올리면 뭐 500 밀리언 달러가 더 모이고 10년 동안 이거 가지고서 뭐 양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숫자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든 캠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뭐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실행을 했는데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지금 나이와 이제 어떤 토론회라는 어떤 그 특정한 상황에 비춰봐서는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뭐 이걸로 뭐 차일드 케어도 할 수 있고 뭐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늘릴 수 있고 하다가 갑자기 사회보장제도도 늘릴 수 있고 하다가 갑자기 막 solitary person 하면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코비드 19 때 되게 뭐 혼자서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갑자기 코로나19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끊길 때마다 약간 혹은 강조를 하고 싶을 때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look 뭐 이 단어를 하면서 근데 뭔가 이제 문장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make sure that all those things we need to do, child care, elder care, making sure that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healthcare system, making sure that we're able to make every single solitary person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Thank you, President Biden. President Trump? Well, he's right. He did beat Medicare. He beat it to death, and he's destroying Medicare. we finally beat Medicare.
근데 사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인데 사실 메디케어는 정말 인기가 많고 이거는 사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뭐 자기들이 메디케어를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메디케어를 뭐 이겼다 혹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정말 이제 스텝이 꼬였죠. 여기가 어떤 바이든이 말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은 제가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영상에 잠깐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할 때마다 그거를 이제 본인을 피하기 위한 기회 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기 위한 기회로 굉장히 잘 잡았는데 이 아이빗 뭐 메디케어 이 파트도 사실 바이든이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다 건강 보험 이런 거 다 제공해서 맞아. 메디케어가 이렇게 파괴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바이든의 실수를 이어나간 거죠. 메디케어 파괴라는 게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말 그대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 게 다 바이든의 실정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어디를 막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헤매고 있어서 그걸 트럼프가 또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요. 또 다른 강론 어떤 그 디테일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왜냐면은 디테일을 지금 어느 언론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럴까 대부분 다 바이든의 퍼포먼스가 너무 좀 참담할 만큼 별로였다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갈 만한 어떤 그 정책적 차이도 많이 드러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론을. 네, 사실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엄청 때문에 좋았죠. 네. 뭐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지금 경제 지표만 보면은 물가가 높긴 하지만 좋아서 이게 사실 딱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주제가 이제 abortion, 임신 중절권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주제긴 했어요. 민주당이 아주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선거에서. 사실 임신 중절이라는 이슈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 특히 여성들의 어떤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의 뭐 주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들의 권한을 막으려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하면은 그거를 선거의 핵심 이슈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왜냐면 그런 게 2022년에 그때도 저희가 저희 그때 핀란드에 있었을 때네요. 그 아메리카노 할 때 2022년에 대법원이 로비 웨이드 그러니까 임신 중절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던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거다, 폐기할 거다라는 그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긴급히 어떤 그 에피소드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팟캐스트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확실히 바꿔놓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임신 중절권 이슈는 그래서 민주당이 봐라 보수적인 판사를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에게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아줘야 된다라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중간선거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큰 원인 중 하나가 사실 또 그 임신 중절권 그 이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이슈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이제 에반젤리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임신 중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 이게 뭐 강간을 당했을 때 뭐 임신을 하게 돼도 반드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리한 입장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입장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3명의 보수적인 그 대법관들을 지명을 해서 로비 웨이드를 파기시켰다. 이거는 내가 한 일이고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뭐 법학자들이 로비 웨이드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가 그걸 했다.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각 주가
그래서 로비 웨이드가 연방 차원에서 폐기가 되면서 각 미국의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럼 50개 주가 알아서 맞습니다. 각자 이제 임신 중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봐라 그 주마다 상황이 다르고 주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주에서 사실 주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는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을 다시 소환을 했어요.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인데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임신 중절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follow your heart. 그래서 믿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지 뭐 근친상간에 의해서 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 조항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정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임신 중절과 관해서도 이거는 다분히 트럼프는 방어하기에 수비하기에 급급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특유의 거짓말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지사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블루 스테이트 리버럴한 주들에서는 막 출산 직전에 막 임신 8개월, 9개월일 때도 마구잡이로 막 태아를 살해하는 게 막 횡행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죠. 바이든이 바로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데 웨이드 판결은 폐기하는 게 맞았다. 내가 내 치적 맞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는 여성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해갔죠. 돌아가고.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임신 중절권이 연방 차원에서 그 권한이 폐기되면서 많은 이제 사실 여성들이 어떤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위험한 임신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 여성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누구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성이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그 살해당했다. 또 다른 말실수였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뭔가 말실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바이든 뭐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바이든 팀에서 이제 연습을 했고 준비를 했던 레토릭은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그 젊은 여성의 뭐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조지아주에서. 네, 그래서 그런 여성의 뭐 어떤 죽음이나 삶만 이렇게 굉장히 트럼프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임신 중절 권한을 금지함으로써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런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를 끌고 갔었어야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거를 이제 불법 이민자 이슈로 가져가니까 옳다커니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기회를 잡아서 사실 이 이민 이슈가 나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다시 공수가 바뀌는 이슈예요. 그래 맞다.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어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바이든이 제대로 미국의 국경을 봉수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기회를 포착을 한 것 같죠. 사실 그것도 그 팩트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동안 이민 문제에 좀 국경 그 지역의 치안 문제에 소홀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한 2년 전부터 이걸 아예 되게 전향적으로 그 정책을 바꿔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보도되는 그 다음에 그 집계되는 통계를 봐도 지금은 미국의 남부 국경의 치안 문제가 훨씬 더 많이 해결이 됐고 이민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했는데 그거 아랑곳 없이 트럼프는 이미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는 다 바이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비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말실수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사회자들이 이제 이민자와 이 그 마이그런트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바로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공격 포인트는 원래 오클라호마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다른 상원의원들이 같이 정말 초당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민국에 대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려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공화당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법안을 그냥 킬해라. 이거 통과시키지 마라. 이거 통과시키면 바이든에게만 유리하다라고 해서 치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화당 의원들이랑 해서 이런 초당적인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뭐 반대해서 킬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국경에서의 위기는 그 트럼프가 굉장히 책임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흉은 트럼프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막 갑자기 근데 토탈 밴 여기서 또 문장이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 문장을 까먹은 건지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을 하고 뭐 이거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토탈 밴 그래서 막 뭐 모든 국경을 봉쇄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갑자기 그러다가 뭐 토탈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횡설수설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바이든이 얘기한 거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거기서 했던 얘기인가요? 네네, 그 맞습니다. 메디케어 때가 아니라 네네. 여기에서 바이든 그렇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바이든 본인도 자기가 한 얘기를 모를걸? 아,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막 미국에 정말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 근데 맞아. 이 책임은 다 바이든 바이든한테 대통령 때문이다. What I've done since I've changed the law, what's happened? I've changed it in a way that now you're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40% fewer people coming across the border illegally. It's better than when he left office. And I'm going to continue to move until we get the total ban on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re going to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President Trump?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Look, we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border, all he had to do was leave it. All he had to do was leave it. He decided to open up our border, open up our country to people that are from prisons, people that are from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 terrorists. We have the largest number of terrorists coming into our country right now, all terrorists, all over the world, not just in South America, all over the world. They come from the Middle East, everywhere. All over the world, they're pouring in. And this guy just left it open. And he didn't need legislation because I didn't have legislation. I said, close the border. We had the safest border in history. 그리고 아니 바이든이 계속해서 법안 얘기하는데 법안 통과시킬 필요 없다.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냥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게 전혀 없고 트럼프가 지금 거짓말을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이게 토론이 없거나 뭐 했을 때는 사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걸 이제 뭐 캠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잘 보도자료를 뭐 잘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토론에서 토론자가 이거를 잘 설명을 못해서 저희가 됐든 뭐 다른 언론이 됐든 지금 근데 방금 무슨 말을 했던 거지? 아마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게 사실 얼마나 토론을 잘 못한 건가 바이든이 그거를 뭐 반증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메디케어, 세제, 지금 이민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근데 또 더 있죠 몇 개. 그리고 근데 이 이민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편견이나 아니면 사실 이 사람들이 뭐 대도시 뉴욕이라든지 시카고에 와서 정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우려나 걱정을 정말 정확하게 파고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냐? 뉴욕의 럭셔리 호텔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맞아. 전쟁에서 싸운 그 우리의 뭐 베테랑들은 정말 참전용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바이든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긴 하지만 뭐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처럼 유권자들이 딱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면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통령일 때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런 베테랑들이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이걸로 반박을 하지 못했죠. 네. 심지어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어떤 톤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 4년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할 때는 트럼프가 바이든한테도 욕하고 사회자가 제지하려고 하면 사회자한테도 욕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막 그러면서 트럼프가 되게 이렇게 흥분돼 있고 약간 절제하지 못하는 막 그런 톤이었거든요. 시종일관.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거를 예상하고 나온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딱 바이든 처음 몇 마디 하는 걸 보고 오늘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딱 그거를 포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시종일관 오히려 훨씬 더 차분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바이든이 그렇다고 뭐 바이든이 흥분을 한 건 아닌데 바이든은 계속해서 좀 헤맸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숫자 뭐였지? 이걸 기억하지 못해서 헤매고 말을 섞어서 그걸 또 정정하느라 헤매고 그래서 트럼프는 말 그대로 조용히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바이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를 되게 지켜본 그런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캠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습을 할 때도 아주 계속해서 강조를 했을 거예요. 차분하게 그냥 뭐 중간에 말 자르지 말고 그냥 굉장히 프레젠셜한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자기 시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가 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의 한 수. 왜냐면 마이크가 켜져 있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끼어들거나 그러려고 했을 텐데 이제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쪽에서는 트럼프가 끼어들고 이러면 너무 싫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좀 끼어들고 룰을 지키지 않고 이런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나가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조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이 토론의 뭐 규칙상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뭐 요소였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좀 트럼프 캠프에서 준비를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디오가 겹치기는커녕 오디오가 비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이든이 말을 못 끝내서 바이든이 뭐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는 트럼프가 오히려 기다려요. 혼자 좀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그 질문에 답해주세요 뭐 이런 적도 많았고 그리고 보통 2분 먼저 발언할 수 있게 하는데 보통은 정치인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치지. 2분 넘치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아직 뭐 40초 더 남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 몇 가지 더 그래도 그 디테일 아마 다른 언론에서는 접하기 힘든 강론 몇 가지만 더 준비하신 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간 이슈가 외교 정책.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입장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효과적으로 좀 반론을 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토에서 뭐 탈퇴하겠다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막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를 가리키면서 this guy told 푸틴에게 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우리 푸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this guy told Trump 그러니까 푸틴을 또 트럼프라고 말하는 그런 말실수 같은 게 있어서 뭔가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전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근데 트럼프의 레토릭은 뭐 아주 간단하고 뭐 명료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딱딱 준비해 왔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예전부터 아니 나토 방위금 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내지 않냐.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더 가깝고 붙어있는 유럽 국가들이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자기가 푸틴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은 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정부도 당연히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트럼프의 그 입장은 트럼프의 기조는 아주 명확하죠. 왜 우리 세금으로 너네 이거 지켜줘야 돼? 너네 잘 살잖아. 잘 사는 나라는 미국만큼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미국은 안 지켜줘. 나토든 뭐 한미 동맹이든 뭐 그게 기조니까 그게 실제로 뭐 기업가 장사꾼의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걸지 뭘지 몰라도 선거에서는 굉장히 사실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또 소재이자 주제니까요. 아무튼 거기서도 그래서 바이든은 효과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외교, 국방, 외교. 사실 이거는 어쩌면은 바이든이 더 경험도 많고 그래서 바이든이 더 우세할 수 있는 주제 아닐까 싶었는데 거기서도 그랬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민주주의와 이제 January 6, 1월 6일 의사당 테러 사건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질문이 나왔고 이 주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정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처음에 이제 사회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January 6에 대해서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반대의 답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January 6, 그러니까 지난 2020년 1월 6일 그 의사당 21년 그렇죠. 그래서 의사당 이제 폭동 사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2021년 1월 6일에는 내가 대통령일 때는 미국의 국경은 굉장히 안전했고 세금은 낮았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는 없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였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을 봐라.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가 이 사람들이 뭐 의회를 공격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주 뭐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본인 자체가 트럼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효과적인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가지고 왔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가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아주 효과적인 동문서답이었죠. 트럼프는 의도적인 효과적인 동문서답을 했고 바이든은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그걸 진짜 붙잡아서 이렇게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사실 저는 특히 이 이슈에 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세를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도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나의 승리를 도둑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뭐 모든 지금 뭐 검찰의 기소나 뭐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음모고 마녀사냥이고 공작이고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지 않았나. 너 지난 선거 결과도 아직 승복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넌 자격이 없다라고 바이든이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지아 주무장관에게 전화해서 표 뭐 11,000표 찾아와라 이런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거.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는 지난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걸 계속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조지아주 그 선거 개입이나 그 다음에 1월 6일 그 의사당 테러에 방조하거나 관여한 혐의로도 지금 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끌고 오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바이든이 또 그걸 너무 끌고 오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봐라 정치적인 기소 아니냐 너가 사법부에 쿡쿡 찔러서 바이든이 민주당이 나를 몰아간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뭐 펼게 뻔했기 때문에 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 사이에. 제가 그냥 쭉 보면서 메모를 봤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사실 바이든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흑인 유권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흑인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뭐 90% 가까이 다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흑인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 유권자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되게 기대치가 높았는데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흑인 유권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어떤 정책들을 뭐 얘기할 거냐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에 집을 사는 뭐 흑인인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흑인이 대다수인 이제 그런 학교들을 HBCU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속한 프린스턴 대학은 프린스턴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막 부자도 많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부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흑인이 대다수인 이런 남부에 있는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동문들이 내는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금이 네, 인다우먼트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뭐 연구실을 만든다거나 어떤 과학 관련된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 살인적인 물가가 흑인 유권자들 시민들을 저소득층한테 먼저 killing 가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냐.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그냥 흑인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 사회자의 질문을 곧대로 딱 받아서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혜택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아시안계 라티노. 유권자나 뭐 히스패닉 유권자나 아니면 백인 유권자들은 그러면 흑인만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이제 소지가 있는 거죠. 실제 정책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주범이고 이게 흑인 가족, 그 다음에 히스패닉 가족, 그 다음에 네. everybody 네. 모두를 정말 킬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는 내가 바이든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될 때 인플레이션 하나도 없이 정말 정말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I gave him a country with no inflation. 내가 인플레이션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떠날 때는 지금 상황을 봐라. 사실과 다르죠. 그때는 코비드 때 뭐 이제 지원금 그죠.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았고 네. 하지만 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분열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뭐 불법 이민자들이 이 흑인 유권자,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허용한 게 누구냐? 바이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대부분 사람들을 모르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 가지고 있는 우려를 그냥 탁 관통하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좀 이게 전략을 정말 바이든 캠프에서 잘못 세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내 정치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소셜 시큐리티 같은 사회보장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 부담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기가 공격하던 바이든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또 꼬박꼬박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딱 토론회를 보면 그렇게 무슨 효과적으로 소용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토론이 그렇게 흘러갔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유권자들이 각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걱정 이야기를 하면서 네, 둘 다 네. 이제 나이 얘기를 합니다. 뭐 고령.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물어본 건 아니라 트럼프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에 바이든의 나이를 언급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좀 우려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하니까 우선은 트럼프가 자기보다 3살밖에 안 어리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네. 근데 3살밖에 안 어린데 트럼프는 뭐 능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컴퓨터 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이랑 한국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가서 삼성을 설득시켜서 삼성이 미국에서 반도체 팹,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뭐 $100,0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에서 끝나고 그럼 또 40초가 남았어요. 거기에 연결고리는 저도 그 부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온 아주 중요한 협상이 대통령이 어쨌든 뭐 나라의 CEO로서 비즈니스 하고 했는데 해외의 유수 기업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과 반도체 뭐 이게 다 그 IRA랑 그 칩스 액트 통해서 저기 한 거니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고작 3살밖에 어리지 않은 3살밖에 젊지 않은 트럼프는 뭐 했나? 김정은하고 뭐 푸틴하고 뭐 짝짝꿍 맞추느라고 러브레터만 썼다. 전혀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내지 못하지 않았냐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근데 지금 사실 덴마크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트럭 같은데 다니면서 항상 되게 지금 즐거운 상태로 네, 지금 아주 소음이
덴마크 이 스칸디나비아답지 않은. 근데 지금 저 소리가 여기 그 들리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좀 바꾼 되게 축제 분위기이기도 한 네, 그런 아무튼 이거는 상황입니다. 뭐 잘라도 되고. 네. 근데 저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항상 이런 부연 설명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오히려 연두교서 이번에 3월에 할 때처럼 그러니까. 내가 시작할 때는 나는 뭐 가장 젊다는 소리를 들었다.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이 지금까지의 경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이끌어갈 뭐 적임자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갑자기 뭐 삼성 반도체 공장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생뚱맞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아주 트럼프 다운 답이었죠. 트럼프 다운 답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뭐 이런 뭐죠 지각 테스트, 인지 능력 테스트, 인지 능력 테스트 같은 거, 커그니티브 테스트 내가 2번이나 에이스 아주 거의 100점 만점 맞았다.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체력 테스트도 했는데 막 정말 자기는 너무 핏하고 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막 오히려 몸무게가 좀 빠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골프에서도 내가 클럽 챔피언십을 2번이나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대화가 진짜 유치해지는데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키와 몸무게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체중이 과체중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골프 뭐 핸디캡 뭐 6, 뭐 8,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막 뭐 트럼프가 내가 골프 토너먼트 하자고 했는데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골프백 네가 스스로 들고 다니면 내가 뭐 같이 뭐 경쟁하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유치한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어린애들처럼 굴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네가 바로 유치한 어린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가 그 말도 근데 트럼프가 먼저 한 게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전반적인 주도권을 다 트럼프가 잡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막 사실 막 저희가 골프를 못 쳐서 모르는데 그거 뭐라 그러죠? 비거리. 드라이브로 비거리도 바이든 뭐 얼마나 나오겠어 얼마 나오지도 않을걸 뭐 막 이러면서 아무튼 유치뽕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자가 다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우려는 뭐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2020년처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엄청. 받아들이겠느냐 선거 결과를이라고 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가 자유롭고 뭐 공정하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나 기소해서 유죄 판결 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봐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를 얼마나 이제 죽이려고 못 살게 굴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토론회의 정수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그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펀치라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가리키면서 사실 나는 바이든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다. 만약에 바이든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내가 정치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었다. 그냥 나는 내 남은 삶을 굉장히 뭐 골프 치고 다른 데 가서 즐기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이 아름다운 미국이란 나라를 파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고치러 왔다. 그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바이든은 여기다 대고 막 너는 맨날 징징거리는 뭐 와이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통령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구국의 구국의 결단. 영웅 그런 약간 어떤 이미지를 본인에게 이제 씌운 거죠. 시대가 나를 부른다는 거의 그 수준의 저기였고 저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심지어 울림이 있는 굉장히 아주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바이든도 이 정도 수준의 울림을 줄 수 있는 펀치라인이 되었든 어떤 전략을 짜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짜고 나와서 그거를 잘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여준 것만 놓고 보면은 정말 참담한 어떤 토론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뭐 다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closing remark라고 하죠. 이제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거 다 동전 던져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뭐 아주
정말 트럼프라는 후보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번 선거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뭐 Soul of America, 미국의 이제 영혼을 사실 우리가 지키는 그런 중요한 선거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책을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 실수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남겨놓은 엄청난 또 했나? 그런 어떤 뭐 정책적 실패를 내가 안고 시작했다. 그래서 debacles from debacles left from Trump라고 해야 되는데 debacles left from 자기 이름을 말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가 저는 불안했고 그다음에 이 발언을 할 때는 카메라를 딱 보면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다음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토론에서 시선 처리도 너무 처음부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도 너무 쉰 목소리였고 이거는 캠프에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인 진짜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케줄을 조정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목소리도 너무 피곤하고 쉰 상태에서 갑자기 40만 불 이하를 벌면 세금을 전혀 내가 올리지 않을 거고 지금 이거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해서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를 내가 꼭 지킬 거고 그 다음에 뭐 국가 부채를 뭐 줄일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림이 없는 클로징 리마크는 정말 근래에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트럼프의 캐릭터, 그 다음에 1월 6일 의사당 공격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이었는지 근데 정말 트럼프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쇼킹하긴 했어요. 그걸 볼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바이든이 이제 참모들이 쭉 준비해준 이 얘기들은 반드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시간 반 동안 못했는데 못한 얘기 제목이라도 다 읊고 넘어가야지 라고 쭉 나열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마저도 나열도 되게 깔끔하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막 정책을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그냥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 뭐 이런 이민자 문제, 전쟁 이게 다 바이든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게 됐고 미국이 정말 지금 실패하는 나라다. Failing nation.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를 뽑으면 it will be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딱 마무리를 했죠.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바이든의 그 목소리 관련해서는 그 첫 번째 이번 토론이 또 달랐던 게 커머셜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광고 그 타이밍이 없었는데 네. TV 토론 중에는 광고 타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광고 타임을 2번인가 3번 그 중간에 넣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커머셜 브레이크 때 바이든 캠프 측에서 바로 보도 자료를 뿌렸대요. 한 줄. 바이든 대통령 감기 걸렸어요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더 이거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작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을 조정을 했어야죠. 그러면 또 더 어떻게 되냐면은 스케줄 조정을 당연히 했을 텐데도 감기를 피하지 못할 만큼 그 다음에 감기에 걸려도 낫는데 오래 걸릴 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건강이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강론을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실 줄 모르고 너무 길었네요. 강론을 좀 짧게 하고 이제 총론 사실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메인은 지금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인데 지금 사실 그 유영 교수님이 쭉 정리해 주신 이 강론 실제 디테일에서 어떤 부분이 트럼프가 뭐 어떤 거짓말을 했고 바이든이 어떤 거는 비전을 어떻게 좀 보여주고 싶었지만 뭐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든의 진짜 그 재앙에 가까운 그 퍼포먼스 이후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후보를 빨리 바꿔야지. 지금 이 바이든을 카드로는 트럼프한테 못 이기는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지금 참패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안쪽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언론에서도 뉴욕타임즈가 아예 사설을 썼어요. 바이든이. 네, 뭐 토론 끝나자마자 모든 이제 언론 기사가 바이든의 정말 그 최악의 퍼포먼스와 함께 동시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저희 친구들 중에도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은 더 늦기 전에 진짜로 그 후보 교체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 이제 에디토리얼이라고 하죠. 사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 입장이 된 거예요. 뉴욕타임즈 공식 입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말로 이 제목이 To serve his country, President Biden should live the race. 그래서 정말 미국이라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뭐 스타 뭐 칼럼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프리드만, 그다음에 폴 크루그만, 닉 크리스토프.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유명한 뭐 칼럼니스트들이 하나 뭐 예외 없이 네.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이번 어떤 토론회 그걸 봤을 때는 바이든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한 명 더 에즈라 클라인도. 에즈라 클라인 이야기를 또 저희가 지금 좀 할 텐데 에즈라 클라인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저기를 시작했었나요? 네, 그 네. 워싱턴 포스트의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 분석하는 그 정치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이제 뉴욕 타임즈로 몇 년 전에 왔는데 그래서 뉴욕 타임즈 그 오피니언 그 팀의 칼럼니스트로 합류를 해서 자기 이름의 그 에즈라 클라인 쇼도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에즈라 클라인이 2월 달에 그런 칼럼을 썼었습니다. 칼럼을 쓰고 그 자기 팟캐스트에서도 그 자기 주장을 했던 게 조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이번 선거를 바이든 캠페인 이번 선거를 잘 치르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차세대 그 민주당 정치인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칼럼을 썼다가 정말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리버럴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굽히지 않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조 바이든이 지금 사퇴를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여름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레인 케이마르기라고 그 또 다른 그 지금 브루킹스에 있는 그 연구원이 있거든요. 후보 선출 과정을 자세히 그 설명한 그 책을 쓰기도 한 그 일레인 케이마르과 함께 나와서 그걸 또 2월달에 자세히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유현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에즈라 클라인이 이런 얘기 했는데 하면서 저희 둘이 약간 좀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연두교소에서 저희도 그때 그 라이브 그 중계로 그 같이 보긴 했지만 조 바이든이 정말 얼마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그 다시 그 연설을 했습니까? 그래서 연두교서를 보면서 거봐라 아직도 잘할 수 있겠다 4년 더 해도 뭐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토론이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에즈라 클라인의 이때 2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네를 마치 성직을 순례하듯이 다시 지금 돌아가서 보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뉴욕타임즈 그 사설을 포함해서 수많은 칼럼니스트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저께 토론은 잘 못했지만 이튿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유세를 이어가면서 내가 어제 좀 토론은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아직 그 미국을 위해서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그 사이에 감기가 나았는지 열정적으로 그 유세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의 불안은 이제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게 가능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자기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또 지금 아마 엄청나게 얘기가 많을 거예요. 누가 바이든한테 이 고언을 할 수 있는가? 질 바이든 영부인 아니면은 뭐 오바마한테도 지금
많이 그 투서가 가고 있다고 해요.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니면 척 슈머, 낸시 펠로시 뭐 등등한테 지금 바이든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는 뭐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뭐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겠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거대로 둔다고 치고 지금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설득을 당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 뭐 질 바이든이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쉽지만 바이든 내가 이번에는 트럼프랑 지금 붙어서는 이길 수 없겠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는 미국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에즈라 클라인이 2월 달에 말했던 것처럼 8월 달에 열리는 공화당은 7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8월 19일이었나요? 그 네. 8월 그 하순에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그 전당대회가 일종의 한 번에 이제 큰 선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후보를 다시 추대하는 모든 것이 원점에서 처음부터 원샷 경선처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사실 지금은 저희가 뭐 1월 달에 그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해가지고 전국 그 50개 주를 돌면서 예비 선거를 치르고 그 예비 선거 결과 각 주별로 전당대회에 보낼 그 대의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자기 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그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1968년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1968년 전까지는 사실상 뭐 예비선거를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었는데 전당대회가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샷 경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각 지역당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의원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 당의 어떤 후보를 누구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모여서 그렇게 대의원들의 투표로 전당대회에서 그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1968년 경선이 어땠는지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겠지만 아무튼 1968년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 끝에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민주당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주별로 돌면서 예비선거를 치르고 그 뜻을 반영해서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된 게 197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을 하면은 1968년까지 했던 방식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샷 경선을 오픈 공개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에즈라 클라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은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이든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사퇴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원칙상은 그렇다고 해요. 600명의 대의원 서명을 받아야 한대요. 내가 그럼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도전할래. 일종의 뭐 쿠데타를 일으킬래. 쿠데타처럼 그 일종의 그 도전자가 입후보를 하려면은 대의원 6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대의원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있느냐? 전체 총 대의원이 4,67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600명이니까 약 한 10% 넘는 13% 정도 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서명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의원들은 99% 거의 다 그 바이든을 지지하는 대의원들로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10% 이상의 표를 모으기, 10% 이상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이 내가 물러날 뜻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도전을 선언하는 거는 사실 유력한 정치인한테는 유력한 차차기 그 잠룡들한테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지난 토론의 어떤 그런 참담한 상황 이후에도 그냥 민주당은 하면서 바이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사퇴 압박이 이제 계속해서 커질 텐데 그게 여론도 계속 커지고 민주당 안에서 자기가 신뢰하는 그 이너서클 안에서도 아무래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주장을 접해서 거기에 설득 당할 경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 전당대회 오픈 컨벤션이 열리게 된다면은 1968년 이전에 그런 예비 선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떤 후보도 아직 지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소위 말해 논쟁, 설득, 양보, 협상이
아주 그 나흘 동안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뤄질 거예요. 그래서 공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과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마치 아이오와 코커스처럼 과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뭐 4차까지도 이제 투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672명 가운데 739명, 약 한 뭐 20% 정도가 이 소위 슈퍼 델리겟, 슈퍼 대의원이거든요. 이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뭐 특히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슈퍼 대의원이 누구냐면 뭐 현재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 그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슈퍼 대의원이어서 이 사람들의 한 표는 그냥 일반 당원보다 훨씬 크고, 근데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민주당 이제 당 출신 사람이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지 빨리 규칙을 정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는 그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 시카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이제 사실 바이든을 대체할 의사가 있는 그 후보자들끼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캠페인 활동을 전혀 하지 말자. 못하게 하고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모든 거를 결정을 짓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픈 컨벤션이 된다고 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최종 추대할지를 두고 이제 DNC, 그러니까 민주당 그 전당대회 안에서 다시 약 400여 명의 회원이 최종 회의를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때 그 DNC 위원장, 체어퍼슨은 그 의회 지도부나 뭐 척 슈머나 지금 그 민주당의 누구죠? 낸시 펠로시 다음에 하킴 제프리스 또는 그 주지사 같은 소위 말해 그 당의 중진이나 원로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는 조 바이든이 재선에 나오려고 했으나 이런 당의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때 이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서 사퇴를 결정한다면은 오픈 컨벤션을 통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6월 29일 현재는 여론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를 내야 된다면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짚어보죠. 네,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부통령이겠죠. 맞습니다. 부통령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중요한 후보로 떠오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도 뭐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가? 네. 오히려 바이든보다 경쟁력이 이제 약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여서 정론이.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게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뭐 대신하는 이런 구도는 그려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정말 많았더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나선 게 있는 것 같고. 그러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뭐 4명 정도? 가장 유력한 게 지금 미시건 주의 주지사인 그레첸 윈머. 굉장히 젊습니다. 70년대생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경합주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거든요. 근데 미시건 주에서 재선, 그것도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주지사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웨스트라고 하죠. 미국의 중서부 출신이고 여성이고 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합주죠.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의 주지사인 조시 사피로라는 주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가까스로 지난 선거에 이겼는데 조시 사피로 같은 경우는 또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큰 표 차이로 지난 선거 2022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시 사피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샤피로도 젊죠, 비교적. 네, 젊습니다. 이 사람도 5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언급되는 게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 민주당에게 뭐 따놓은 그냥 어차피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선거 어떤 경합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특히 공화당이나 이제 스윙
이제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리버럴하고 아니면 최근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에서 뭐 약물 뭐 중독 문제,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 뭐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다운타운의 노숙자가 치안 이렇게 문제. 뭐 많아지고 치안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빈 뉴섬이 되면 진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서 트럼프 캠프가 비디오를 찍어서 그거를 광고로 내보내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뉴섬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주지사를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무장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제 지나 레이몬도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인 로드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그렇죠. 표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다이내믹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이고 어떤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비교해서 가장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코노미, 그다음에 그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지나 레이몬도 같은 경우는 상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어떤 경제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죠. 산업 정책, 그다음에 무역 뭐 이런 거를 사실 굉장히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뭐 브레인이자 되게 행동대장 같은 또 저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여성이라는 점도 아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가 임신 중절권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레첸 윈머나 예를 들어 지나 레이몬더가 후보가 된다면은 트럼프하고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기대되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드림 티켓이 있는데 그 드림 티켓은 이제 그레첸 윈머가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조시 사피로가 부통령 후보가 돼서 이제 윈머 사피로 티켓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주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에요. 네. 여기를 이기면 선거인단 중에서 270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거든요. 네. 그런데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를,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주지사를 전면 티켓에 내세우면 그러게요. 미시간 가져오고 펜실베니아 가져오고 그럼 위스콘신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없고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데 이제 조시 사피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조시 사피로랑 지금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라파엘 워낙 상원의원, 네, 라파엘 워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교회에 뭐라고 하죠? 목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워낙 카드도 굉장히 부통령 후보로는 좋다. 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원래 뭐 바이든 4년 더를 준비를 하고 바이든 4년 더 캠페인에 뭐 주로 유력 정치인들도 오케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다음 행정부에서도 뭐 아무튼 잘 자기 정치 커리어 관리를 잘 하고 다음 선거에 2028년에 거기서 이제 내 야망을 펼쳐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아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보고 주변에 조언도 구해보고 막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트럼프나 바이든 뭐 이 토론 자체에 좀 더 많이 주목해서 보고 그거에 관한 에피소드를 이제 짧게 녹화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퍼포먼스가 너무 좀 눈에 띌 만큼 미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앞으로 지금 이 대선 전국이 선거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돼서 오늘은 좀 길게 자세히 좀 여러 면들을 살펴봤고요.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사실 어제까지 너무 바쁜 여름에 학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사실 교수님은 그 라이브로 그 토론을 보지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위주로 보고 제가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오늘 그래 좀 이따 녹화하자, 내가 한번 보고 나서 녹화할게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올라가고 나면 저희가 또 유럽에 좀 있다가 그 공화당 전당대회
전날 직전에 프린스턴으로 돌아가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돌아가자마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필두로 정말 이제 선거 캠페인이 열리는 거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네.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15일 날 시작하지만 이제 마지막 뭐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 이거는 나흘 뒤인 18일 날 있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 보고 다음 에피소드를 정리하기로 하겠고요. 그때까지 또 제가 그 틈틈이 녹화해서 이걸 편집해서 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서브스택의 뉴스레터는 더 부지런히 틈틈이 열심히 쓰도록 할 테니까 그거 통해서 아메리카노가 지켜보고 있는 미국 선거 이야기, 미국 정치 이야기는 많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